안녕하세요. 책 읽는 공간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영혼이 맑아진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글은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치유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지은 이는 루시화, 펴낸 곳은 더숲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 다 나쁜 것은 없다는 작가의 교훈과 깨달음을 담고 있는데요. 시인이자 명상가, 번역가 등 여러 단어로 소개되는 루시아 작가의 책은 마치 잠언서를 읽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 될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 글귀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볼 수 없기에 인생의 다양한 쉼표에서 이미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지금의 굴곡이 삶의 쉼표인지 마침표인지 지금은 알 수 없기에 늘 살아온 날과 살아갈 날을 사색하고 통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 책을 통해 한 발짝 뒤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비를 맞는 바보. 대학 졸업반 때의 일이다. 싼 월세방이 있다는 친구의 말만 믿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느 종교단체 공동거주지에 세를 들었다. 원룸 형태의 낡은 연립주택이었지만 방에 햇빛이 들고 문을 닫으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었다. 나무들 사이에 오솔길이 강으로 이어져 있어서 문학을 하는 나에게는 신이 준 선물이나 다름없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밤에는 시를 쓰고 낮에는 주변을 산책했다.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장발을 한 낯선 자가 여름인데도 검은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방이 추웠다. 자신들의 신성한 터전을 광인처럼 중얼거리며 시를 외운 것이었다. 어슬렁거리자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른 아침 여러 명이 예고도 없이 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부정탄다는 듯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서 나더러 당장 그곳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나는 집주인에게 세를 냈기 때문에 몇 달은 살 권리가 있다고 예의 바르게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어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다고도 간청하며 나 자신이 시인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 흥분한 그들은 시인을 신으로 잘못 알아듣고 급기야는 나에게 마귀야 마귀 썩 물러가라 하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윽박질렀다. 난해한 자작시 몇 편밖에 가진 것 없는 문학 청년에게 막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몇 푼 안 되지만 나에게는 거금인 남은 월세도 돌려받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내가 정문을 나설 때까지 그들은 팔짱을 끼고 서서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애초부터 잘못은 신앙 공동체 안에 겁없이 뛰어든 이방인에게 있었지만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신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시골길을 걷다가 영국부 후배와 마주쳤다. 그의 집이 그 동네에 있었다. 군인 담요와 책뭉치를 들고 배회하는 나를 보자 그는 약간 경계태세를 취했다.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초지정을 들은 후배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니 내가 지쳐 보였는지 설탕 탄 물 한 그릇을 먹이고는 새들꽃을 물으러 다녔다. 그리하여 강변의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무허가 창고에 싸게 새들 수가 있었다. 동네와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또다시 배척당할 일도 없고 근처에 설탕물 타주는 후배까지 있으니 든든했다. 전기가 없어 밤에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하는 것 외에는 큰 불편이 없었다. 밤에는 촛불의 심지를 들여다보거나 글을 쓰고 한낮에는 냉부나 말라름의 시를 외우며 먼 곳까지 한가롭게 걸어 다녔다. 이내 여름 장마가 닥쳤다. 먹구름이 창고 슬레이트 지붕 위에 드리워지고 천둥이 헛으름장을 놓더니 저녁부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들리는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밤중에 밖으로 나간 나는 기겁을 하고 놀랐다. 폭우에 급격히 불어난 강물이 금방이라도 밭과 창고를 삼킬 것처럼 저만치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동트기 전이라 어두운데도 물빛은 무서울 만큼 희게 빛났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 시기였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있었지만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힘들게 느껴져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다.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저 앞에서 강물이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때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는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낡은 창고 앞에 서서 위협하듯 불어오르는 강물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시인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시를 쓰고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하는 일들로 여겨지고 삶의 의지가 다시 솟았다. 그렇다. 빗소리를 들으며 촛불 아래 글을 쓰는 것은 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일이었다. 깊은 밤 홀로 강의 섬뜩한 물빛과 마주하는 것도 폐렴을 개의치 않고 비를 맞는 것도 시인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라고 나탈리 골드버거는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해서 말했다.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우산을 펴거나 신문으로 머리를 가리고 서둘러 뛰어갈 때
작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를 맞는 바보라는 것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춰 어딘가에 도착하기보다 무늬를 그리며 웅덩이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작가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붙잡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에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흉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작은 세계의 신이 된 것 같았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의 주인공 산티아고는 성직자가 되라는 부모의 권유를 뿌리치고 양치기를 하다가 꿈에서 본 보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이르러 양판돈을 전부 도둑맞는다. 낯선 시장에서 무일푼으로 잠을 깬 그는 화가 나고 절망하고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그는 자신이 도둑의 희생자가 아니라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모험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으로써 그 상황을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여행의 의지를 되찾는다. 돈을 도둑맞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삶은 때로 도둑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때는 자신이 낯선 별에 불시착한 갈 곳 없는 영혼처럼 느껴진다. 산티아고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바람을 부러워한다. 그리고 문득 깨닫는다.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자신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명을 사랑하면 필시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 그 밤에 비를 맞으면서 나는 온 영혼을 다해 소리내어 시를 외웠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처지라거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마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생각하자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빗줄기에 춤추는 옥수수 잎이 촌농이 떨어지는 창턱까지도 축복처럼 여겨졌다. 그런 시적인 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날 이후에도 나를 붙들어 주었다.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때 삶이라는 이 사건이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인생 본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제자. 명상을 배우고 싶다며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제자 한 명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에 새 제자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운명적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진 이 친구는 긴 세월 지도를 받았음에도 큰 진전이 없다. 생각의 뗏목을 타고 마음의 바닷속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파도의 물마루에 올랐는가 싶으면 금방 다시 빠져 허우적댄다. 인생의 대양을 어떻게 건널지 못내 걱정이다. 내가 여비를 대 인도와 네팔, 히말라야에도 동행시키고 여러 명상센터와 스승들 앞에도 데려갔지만 무엇을 깨달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자신이 아는 세상 너머에 어떤 신비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하나 타고난 능력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나처럼 영적인 자에게 어떻게 이런 제자가 들어왔는지 무슨 업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에 서툴다. 자신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를 처리한다.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그의 주인이 되어 꿈속에서조차 끌려다닌다. 의심하고 분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삶을 매번 뒤로 미룬다. 그럼에도 막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산이 엉성하다. 생각의 과잉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데는 선수이다. 행복을 수놓기 위한 마음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고통의 천을 짜는 기술만 뛰어나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 아름답고 추함, 옳고 그름, 호감과 비호감에 탁월한 분류 능력자이다. 노벨 분류상이 있다면 단연코 수상자가 될 것이다. 눈앞의 나무와 장미를 금방 구분하지만 정작 그 나무와 장미를 몰입해서 보지는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도 빠르다. 한눈에 남자와 여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흥미있는 사람과 지루한 사람 등으로 나눈다. 타인에 대해서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후하게 점수를 매긴다. 어떤 때는 한심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이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달아나는 것도 능력자 수준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데 너무 익숙해져 현재의 순간에서는 유령이 된다. 버스 안에 있지만 버스 안에 있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지만 바닷가에 있지 않다. 마치 만원경을 거꾸로 들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이 친구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자기 동일시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 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쉽게 동일시되어 흔들린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단순히 몸의 변화일 뿐인데도 모든 생로병사를 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가 마른 바닥에서 몸부림치듯 마음이 수시로 파닥거린다.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좋은 기억을 잊고 나쁜 기억을 꿀주머니처럼 간직하는데도 전문가이다. 외부의 나쁜 날씨를 안으로 끌어들여 나쁜 날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불행지로인 상태라고 오해한다.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기술은 불행을 포옹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행복 찾기에 실패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이 물건을 소유하면, 이 차를 타면 행복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까? 이 명상 수행이나 요가에 능통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붓다이기 때문이다. 그 연약함 위에서 그의 위대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이 친구의 연약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지약한 자신을 데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의 하나뿐인 이 제자는 바로 나의 연약한 마음이다. 나는 왜 너가 아닌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과 동의어일 때가 많다. 누군가를 안다고 믿지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지만 사실은 나의 판단과 편견을 신뢰하는 것이다. 북인도 바라나시에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 겐지스강 바로 옆 라자카트라는 곳으로 아침이면 가트, 강으로 이어지는 돌계단에 앉아 강 건너 숲으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 강에 떠가는 크고 작은 배들과 순례자들도 명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해마다 가다 보니 그곳 돌계단에 유리컵 몇 개, 생강받는 둥근 돌멩이, 낡은 가스 스토브 등을 늘어놓고 짜이를 끓여 파는 노인과 가까워졌다. 내가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어스렁거리며 나타나면 노인은 얼른 생강을 빻아 일교차에 시달리는 내 목을 치료해 주었다. 그가 끓이는 짜이가 입맛에 맞아 일출을 보며 생강짜이를 음미하는 것이 나의 정해진 아침 일과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짜이왈라, 짜이 파는 사람이 주전자를 들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 재빨리 겐지스 강물을 길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마신 짜이가 버러운 강물로 끓인 것이라니 실망과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이후 라자가트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노인이 권하는 짜이를 거절할 수 없어 차라리 그쪽으로 가지 않는 쪽을 택했다. 그냥 재빨리 지나치거나 외면하면서 다른 가트로 걸어가곤 했으며 노인은 갑자기 등 돌린 나를 서운하게 바라보았다. 내 지정석처럼 여러 해 동안 정이 든 장소를 잃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 겨울 다시 바라나시에 갔다가 이른 아침 나자가트를 지나가게 되었고 노인과 딱 마주쳤다. 노인은 반갑게 포옹까지 하면서 언제 왔느냐, 얼마나 있을 거냐 하고 물으며 짜이를 권했다. 잠시 주저하다가 겐지스 강물로 끓인 짜이 한 잔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돌계단에 앉았다. 역시 그의 생강짜이는 맛이 있었다. 혹시 내가 성스러운 겐지스 강물 체질이 아닌가 생각하며 남은 짜이를 마시는 순간 노인이 또다시 주전자를 들고 계단을 달려 내려가 강물을 길어오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모르는 채 할 수만 없어서 노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짜이를 좋아하고 이 장소가 마음에 들긴 하지만 오염된 강물로 끓인 짜이까지 좋아할 수는 없다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는 강물로 짜이를 끓인 적이 없다며 펄쩍 뛰는 것이었다. 만만찮은 노인이었다. 방금 전 붉은 아침해를 배경으로 강물을 떠오는 실루엣을 내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억지를 부리다니. 마시다만 짜이 잔을 내려놓고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짓는 내게 노인은 돌계단 아래를 가리키며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 몰라 계단을 내려가 살펴보니 강 바로 위쪽에 파이프가 있고 그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다. 수십 미터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지하수였다. 그런 지하수가 강가에 몇 군데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알고 보니 지역 사람들이 믿고 마시는 청정수였다. 낡고 부식된 수도관 때문에 수돗물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노인은 말했다. 나쁜 물은 짜이 맛을 떨어뜨린다고.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겐지스 강변에서 짜이 가게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인해 보았다. 그들 모두 지하수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물로 짜이를 끓이진 않았다. 강 쪽에서 물을 떠오는 것을 보면 나 같은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이 강물로 짜이를 끓인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여행 안내 책자에도 강물로 끓인 짜이를 조심하라고 적혀 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아는 것을 의미할까? 안다처럼 정반대의 말과 같은 의미인 단어가 또 있을까? 가까운 관계라 해도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잃어간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안는 일이다. 나의 편협한 지식에 가로막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경험은 또 있었다. 바라나시 카트에서 저녁마다 내 주위에 모이는 아이들 중에 머리가 약간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핀토라는 아이가 있었다. 먹보라는 뜻의 페토라는 별명으로 더 자주 불리는 남자아이였다. 내가 계단에 앉아 글을 쓰거나 짜이를 마시고 있으면
여행자들에게 파는 엽서와 디아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는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핀트는 특히 셈에 약했다. 간단한 더하기 빼기조차 못해 돈을 주고 받을 때마다 손님을 의심하거나 자신을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그래서 하루는 내가 기본적인 계산법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시장에서 사온 바나나로 예를 들며 물었다. 핀투, 내가 너한테 바나나 한 개를 주고 또 한 개를 주고 다시 한 개를 주면 넌 바나나가 몇 개지? 핀투는 눈을 위로 치켜들고 엄지로 다른 손가락 끝을 하나씩 짚으며 숫자를 세더니 자신 있게 말했다. 4개요. 나는 다시 설명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바나나 하나를 줄 거야. 그런 다음 하나를 더 주고 또다시 하나를 줄 거야. 그럼 너한테 바나나가 전부 몇 개지? 핀투는 다시금 흰자 위가 보이도록 눈을 치켜뜨고서 좀 더 신중하게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을 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4개요. 나는 달리 어찌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바나나를 한 개씩 떼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핀투,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바나나 한 개를 줬어. 그리고 또 한 개를 줬어. 그럼 2개를 준 거지.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개를 더 줬어. 그럼 너한테 있는 바나나가 전부 몇 개지? 핀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감지하고 주눅이 들었다. 이마까지 찌푸리고서 다시 셈을 하더니 자신 없이 말했다. 4개요. 나는 슬며시 화가 났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려고 후원을 해왔는데 실망이 컸다. 그런데 내 억양이 강했던 모양이었다. 손에 들린 바나나를 액, 돛, 틴, 하나, 둘, 셋 하며 큰 소리로 세어주자 핀트는 기가 죽어 약간 울먹였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깨를 어루만지며 내가 말했다. 괜찮아. 바나나는 내가 다 가져도 돼. 셈 공부는 다음에 또 하자. 핀투는 소매로 눈물을 닦더니 고개를 숙인 채 바지 주머니에서 바나나 하나를 꺼냈다. 내가 준 3개를 합해 노란 바나나가 4개였다. 우화와 같은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이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바닷물을 뚫고 달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라고 어느 시인은 썼다. 그런 노력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계산법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병이다. 티베트에는 앉자마자 설법하는 사람은 스승으로 따르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그 사람을 진실로 이해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강요에 지나지 않으며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일이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꽃 피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꽃이 피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당신의 꽃이 피어나게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머리가 모자라는 것은 핀투가 아니라 나였다. 테라피스의 신부 토머스 머트는 인간은 섬이 아니다 애써 썼다.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비밀과 고독을 가지고 있기에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들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자신의 영혼을 모두 황폐하게 만든다. 그것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자기 삶의 방식에서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